2부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인들을 매혹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경영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뛰어난 실적을 올리는 것, 회사를 업계 1위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경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일을 잘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경영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행위다. 나는 불가능한 조건을 딛고서 기적 같은 꿈을 이룬 사람들을 2,000명 넘게 연구했고 그들의 비결을 여러 권의 책으로 썼다. 인문고전 중에서도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손무의 손자병법, 공자의 논어가 경영자들에게 최고의 영감을 주는 지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럽 경영학의 대부 찰스 핸디도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에서 짐 콜린스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플라톤이 말하는 소크라테스는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뒤에 숨은 근본적인 가정을 파고드는 위대한 신문자였다. 훗날 나는 왜? 라는 질문을 서너 번 계속하면 결국 상대방의 동기, 상대방조차 인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동기까지 포함하여를 밝혀낼 수 있다던 말을 떠올렸다. 피터 드러커의 경영사상은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의 경영학 버전이다. 그의 저서 변화의 조건에서 진정한 마케팅은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내각의 인사를 선정하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잭 웰치는 피터 드러커가 개발한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활용해 미국 경영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1만일 당신이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뛰어들 것인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은 진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활용해서 일의 본질을 파악했다.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보면 이 회장은 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7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일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 일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이 일의 핵심 기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일의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일의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의 기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질문법을 사용해서 불멸의 철학 세계를 구축했다. 피터 드러커와 찰스 핸디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경영학에 적용해서 경영학계의 전설이 되었다. 잭 웰치, 스티브 잡스, 이건희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경영 현장에 적용해서 경영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제 당신 차례다. 그들이 손자병법을 다시 읽는 이유. 손무의 손자병법이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언어가 아닌 감각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경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는 즉시 깨달을 것이다. 논어에 이르는 16가지 길. 1. 공자는 논어를 직접 쓰지 않았다. 논어는 공자 사후 그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을 편집해서 엮은 것이다. 공자가 직접 편찬한 6권의 책이 있다. 이 논어를 읽는다. 3. 증자는 공자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을 담은 책 대학을 읽는다. 사자사는 증자의 제자이며 공자의 손자이다. 그가 저술한 책 중용을 읽는다. 오자사의 제자이자 유가에서 공자 다음가는 사상가인 맹자의 맹자를 읽는다. 논어 대학 중용 맹자를 일러 사설한다. 6. 성리학자들에 의해 유교의 이단자라 평가를 받았던, 그러나 맹자보다 더 뛰어난 유가 사상가라는 평가를 받은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라 불리는 순자의 순자를 읽는다.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와 진시황의 두뇌였던 이사가 순자의 제자였다. 7. 비록 유학을 지배계급의 통치이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자의 사상을 공부할 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인 동중서의 춘추별로를 읽는다. 8.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전락시켜버린 동중서는 물론이고 맹자와 공자에게까지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던 유가 사상가 왕충의 논형을 읽는다. 9. 북송오자라 불린 성리학의 창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니의 태극도설과 통서, 소강절의 황극경세서 중 관물내외편 정호정이, 형제의 이정문집과 두 형제의 글을 주자가 편집한 이정유서,
이정회서 장제의 정몽행거 역설서명, 주자의 근시록, 주자어류 논어집주 역학계 몽태극해일을 읽는다. 10실질적으로 주가가 창시한 성리학과 쌍벽을 이루는 양명학의 창시자 왕수의 전습록을 읽는다. 11유학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사상가였으며 유교의 반역자라고까지 불린 이타고의 분서를 읽는다. 12성리학의 이를 비판하는 기, 철학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대진의 맹자자의 소증 원선을 읽는다. 13 우리나라 성리학 역사에서 기철학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탐구했다고 평가받으며 중국 사고전서의 개인저서가 수록된 유일한 우리나라 학자인 서경덕의 원리기기서를 읽는다. 14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열렬히 연구되고 있는 위대한 유학자 퇴계 이황의 성학습도 자성록 언행록 퇴계선집, 전습록 논병과 퇴계와 고봉 간의 편지 모음집을 읽는다. 15 퇴계 이황에 이어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대유학자 율곡, 2의 경목료 결동호 문답 성화교집 등을 읽는다. 16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학자 정약용의 논어고금 주맹자 효의 중용자 참대학 공의를 읽는다. 지금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빈자는 갈수록 빈자가 되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수시는 내팽개친 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바꿔야 한다는 식의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는 누군가들에게 묻고 싶다. 떨리는 목소리로 감히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돈 없고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일수록 인문고전을 치열하게 읽어야 한다. 인문고전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10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지불하고 해외로 독서여행을 떠나고 새벽마다 조찬 특강을 듣는 CEO들보다 더 열심히 인문고전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두뇌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본주의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5장 인문고전 세계를 여행하는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 좌절할 때마다 읽는 목적을 묵상하라. 이지성 작가의 이야기. 나는 19살 때 처음으로 인문고전을 만났다. 당시 나는 대학에 갓 입학한 상태였는데 아버지는 대학생이 되었으니 이런 책도 읽을 줄 알아야지 하시면서 내게 장자와 순수의 성비판을 선물해 주셨다. 다시 인문고전을 손에 든 것은 20살 때였다. 그 무렵 나는 작가의 길을 걸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대단한 작가가 되려면 왠지 인문고전을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았다. 인문고전 독서 3번째는 28세 때 시작됐다. 동기는 대학교 때와 똑같았다. 나는 작가가 되기로 맹세한 몸이었고 대단한 작가가 되려면 남다른 독서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출판 거절이야 지난 10년 동안 일상적으로 받아온 것이기에 출판사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은 없었다. 단지 나 자신에 대한 원망만 커질 뿐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실력이 없기에 아따위 취급을 받고 있단 말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몸이 아플 정도로 고민했다.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작가란 모름지기 남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글로 표현되는 것인데 나는 너무나 평범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모른 척했던 그 사실을 뼈가 시릴 정도로 고통스럽게 인정하자. 인문고전 독서에 대한 마음가짐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책은 인문고전이다. 재미없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 고전을 접할 때면 때로 미칠 것 같은 기분도 든다. 덕분에 지금도 온종일 매달려서 고작 한쪽을 읽는 일이 다반사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내가 매우 평범한 두뇌를 가졌음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로서 치명적이다. 그래서 나는 인문고전을 읽지 않을 수 없다. 나의 두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주는 책은 인문고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민망한 말이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인문고전을 읽는다. 쉽게 말해서 나는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인문고전을 읽는 셈이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바보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권고로 인문고전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나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소위 독서광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나마 쉬운 플라톤의 초기 저작도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읽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세상에 이렇게 난해한 책이 다 있어.
몇몇은 내가 책 좀 읽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그 자부심이 플라톤 앞에서 처참하게 박살났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문고전 독서에는 두뇌를 변화시키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자신할 수 있다. 만일 누구든지 인문고전, 특히 철학고전을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뗀다면 그 사람의 두뇌는 반드시 변화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 꾸준히 인문고전 독서를 해나간다면 두뇌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인문고전은 짧게는 100에서 200년, 길게는 1000에서 2000년 이상 된 지혜의 산삼이다. 이런 지혜의 산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두뇌가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겠는가? 인문고전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간절함과 사랑이다. 인문고전을 읽을 때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면적인 책 읽기에 불과하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입체적인 독서로 넘어가야 한다. 진정한 독서는 인문고전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문장 뒤에 숨어있는 천재의 정신을 만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깨달음이 있는 책 읽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랑이 간절함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랑은 곧 인문고전 독서의 목적과 관계된다. 여기에 대한 유일무이의 답은 사랑이다. 나와 싸워야 너를 만나고 우리를 위한다. 나의 인문고전 독서는 1. 저자만 있는 단계, 2. 나가 나타나는 단계, 3. 너가 나타나는 단계, 4. 우리가 나타나는 단계를 거쳤다. 처음에 나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그저 작가의 이야기를 따라가기에 바빴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집요할 정도로 작가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 열망이 1차원적 독서밖에 할 줄 몰랐던 나를 2차원적 독서로 이끌었다. 나는 인문고전의 내용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시 몇 년이 지나자 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멘티들에게 인문고전에 기반한 멘토링을 해줄 수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나타나는 단계에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내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주제를 놓고 묵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공감 100% 인문고전 독서 노하우. 해설서를 멀리하라. 해설서를 멀리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인문고전을 내 관점이 아닌 해설서 작가의 관점으로 읽는 나 자신을 발견해서이다. 둘째, 인문고전을 날 것 그대로 만나고 싶었다. 인문고전 독서는 비록 처음에는 두뇌 고문과도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두뇌가 열리고 어떤 빛이 두뇌를 채우는 느낌을 받는다. 아마도 두뇌의 근본적인 변화, 즉 둔재가 천재로 변하는 순간은 그런 경험이 절정에 이른 상태일 것이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는 해설서를 즐겨 읽고 있다. 이제는 읽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니, 이제는 해설서가 두렵지 않아서이다. 나는 해설서를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인문고전 독서를 시작하고 최소 3년, 최고 10년이 흐른 뒤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자신만의 체계를 세워라. 나는 무턱대고 닥치는 대로 읽었다. 중요한 것은 천재들의 사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천재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얼마나 치열하게 뒹굴었느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문고전을 열심히 읽다 보니 체계가 저절로 잡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다 보면 플라톤을 읽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온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읽기를 중지하고 플라톤을 읽을 수밖에 없다. 동양고전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체계를 잡아놓고 읽기 시작하면 독서의 재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무턱대고 아무 책이나 골라서 읽다가 불현듯 얻게 된 앞선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필사하라. 나는 인문고전을 읽고 거의 대부분 베껴쓰기, 즉 필사를 했다. 처음에 필사를 시도했던 이유는 별것 아니었다.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니 한번 필사해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노트에 쓰는 필사를 선호했는데 어느 날 위드 필사의 편리함을 알게 되었다. 2008년부터는 워드로 하는 필사를 그만두고 대신 집에 있는 복사기로 책을 몇 쪽씩 복사한 뒤에 행 밑에 있는 여백에 필사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단 저질러라. 인문고전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저지르는 것이다. 인문고전을 한 권 구입해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써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철학고전을 3권에서 5권만 독파하면 일종의 감이 생긴다. 그 감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파스칼의 팡세를 읽으면서 너무 지루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일종의 게임을 했다. 나는 팡세를 칼로 12등분을 했다. 그래서 12권의 소책자로 만들었다. 그 소책자를 읽는 즉시 버려버렸다. 그렇게 12권을 없앤 뒤 새 책을 한 권 사서 책장에 모셔두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과연 팡세를 읽을 수 있었을까? 절대 못 읽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책장에 인문고전을 고이 모셔두는 것보다는 찢어 없애버리더라도 읽는 게 낫다. 항상 인문고전을 가지고 다녀라. 카페, 지하철, 공원 벤치, 패스트푸드 코트, 학교 버스, 길거리 등에서 문득 심심해져서 가방을 열었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어디 한번 들춰나 볼까 하는 마음으로 꺼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고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할 정도의 깊이 있는 독서를 해본 경험을 가져보라. 독서광들을 만나면서 그런 식의 독서가 굉장히 효과가 큰 독서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읽은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라. 인문고전은 치열하게 읽어야 한다. 미친 듯이 지독하게 읽어야 한다. 그래야 깨달음이 온다. 그 깨달음을 여러 번 얻고 난 뒤에 역시 자신처럼 깨달은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하면 그것이 최상의 토론이다. 나는 이런 형태가 아닌 토론은 말리고 싶다. 토론 모임보다는 발표 모임을 권하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읽은 부분을 설명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표할 때는 책의 내용만 말하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을 표현하기를 권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독서에 몰입하라. 작가로 이름을 알리기 전 나의 하루는 눈뜨자마자 책을 손에 잡는 것으로 시작했다. 매일 2시간 정도 새벽 독서를 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6시 정도가 되는데 샤워를 하고 출근 전까지 다시 책을 읽고 글을 쓰다가 8시에 식사를 하고 출근을 했다. 글은 보통 저녁 식사를 마치고 1시간쯤 뒤부터 쓰기 시작해서 자정까지 썼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새벽 2, 3시까지 글을 쓰곤 했는데 그땐 아침 6시에 일어났다. 거의 수도승과 다름없는 그 생활을 전업작가가 되기 전까지 마치 기계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내게는 하루에 1권 이상의 책을 읽지 않으면 자신에게 밥과 잠을 허락하지 않는 규칙이 있었다. 최악의 독서 환경 아래서 힘들어하던 나에게 힘을 준 것은 책 속의 천재들이었다.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몰려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감옥과도 같은 그곳에서 그는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치열하게 독서를 했다. 정조는 끝없이 밀려드는 정무와 당파 싸움 그리고 암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피렌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단테는 추격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던 와중에도 인문고전을 읽고 글을 썼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매일 인문고전을 읽고 연구했으며 후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조차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반입해서 읽었다. 당신이 인문고전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인문고전의 저자들, 특히 철학자들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불우하고 찢어지게 가난했으며 병약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현실과는 담을 쌓고 살아있는 바보 같은 존재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철학고전의 저자들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뛰어난 존재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자와 맹자의 주요 고객은 각국의 왕들이었다. 묵자와 그의 제자들은 중국 최고의 전사이자 군사기술자였다. 양명학의 창시자 왕양명은 명나라 최고의 행정가이자 대규모 반란 진압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최고의 장수였다. 현대의 고전을 쓴 엘빈 토플러나 피터 드러커 같은 석학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대통령과 세계적 기업의 CEO들은 그런 석학들과 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문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녀들도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나서 배울까? 당연하다.
6장 세상을 지배하는 0.1%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법. 리딩 리드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세종대왕을 생각해보자. 그의 인문고전 독서법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치열함으로 요약된다. 그의 독서법은 백독백습 즉 100번 읽고 100번 필사하는 것이었다. 세종은 왜 그토록 힘들고 치열하게 독서했던 것일까? 나는 그가 백성을 애타게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백성들에게 내 유일한 소망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과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농사짓는 마을에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일이 영원히 그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지극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러면서 집현전 학자들을 향해 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자. 조상을 위해, 부모를 위해, 후손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같이 죽자라며 격려를 했다. 한편으로 세종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인문고전 독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위대한 고전을 지는 성인들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책의 내용에만 해박하려는 당시 사대부들을 비판하면서 했던 다음 말에서 잘 드러난다. 오는날 선비들은 말로만 경악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치를 궁극하게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한 선비가 있다는 것을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다. 너희 선비들은 매일 정악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진짜 선비가 없는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인문고전 독서법의 핵심은 천재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여기까지 리딩으로 리드하라 마지막 2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